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휴전하지 않으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었는데요. 러시아는 소련 시절 핵 보복 시스템을 언급하며 도발했고 트럼프는 러시아 인근에 핵 잠수함을 배치했다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양국이 표면적으로는 으르렁대고 있지만 물밑 외교도 분주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휴전이 이루어질까요? 만약 아무 성과 없이 협상 데드라인이 지나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오늘은 영국 소식 준비했습니다. 영국 성공회의 대주교는 최고직위의 성직자인데요. 최초로 여성이자 동성애자 대주교가 탄생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월 5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중국 전현직 지도부가 매년 여름 비공개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베이다이어 회의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회의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사연임 여부와 군부 재편, 미중 관계, 내수 부양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베이징 근교에 있는 허베이성 칭왕더 바닷가 휴양지인 베이다이어에서는 매년 8월이면 중국 정보 관리들과 당 원로들이 모여 피서를 즐기면서 국정 방침과 인사 문제 등을 조율해 왔습니다. 한국쌀이 일본에서 역대 최대 수출량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니혼게자 신문은 올해 상반기 일본에 수출된 한국산 쌀이 416톤에 달해 1990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쌀값이 급등하면서 현지 유통업체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산을 비롯해서 외국산 쌀 수입을 크게 확대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국산 하동쌀과 해남쌀도 일본 시장에 진입해 판매됐습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보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 가택연금 조처를 내렸습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현지 시각으로 4일 보소나루에게 가택연금과 함께 법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사람과의 면회는 물론이고 휴대전화 이용도 불허했습니다.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보소나루는 이미 전자발찌 착용, 야간 통행 금지,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용 금지, 그리고 미국에 있는 아들과 연락 금지 등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는 아예 자택 밖으로 나갈 수도 없게 됐습니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정부가 쓰레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거리에 쓰레기 컨테이너를 뒤지는 빈민층이 늘어나자 시정부가 최대 벌금 90만 페소 우연으로 9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인해서 2013년 말부터 빈민층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거리에 쓰레기 컨테이너를 뒤지는 행인들이 폭증했고 일부는 아예 쓰레기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다가 피해를 보는 등 심각한 안전 문제도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허스퍼와 10년 인연을 마무리한 손흥민 선수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FC와 계약을 공식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손흥민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와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이르면 현지 시각으로 6일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BBC는 토트넘과 결별한 손흥민이 이적료 약 2천만 파운드 으론으로 368억 원에 로스앤젤레스 FC와 계약할 것이고 추가 행정서류 작업과 메디컬 테스트만 남겨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신성원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이번 주 오늘 세계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자, 이번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뉴스랑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름 휴가지에서 생긴 일. 네. 휴가지에서 사실 일을 하는 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매년 여름이 되면 중국에서 메이다이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회의 공식 일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만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메이다에 모였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은 회의가 시작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차이치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가 시진핑 주석의 위임을 받아서 3일날 메이다에서 휴가 중인 전문가들을 찾아서 당중앙 국무원 대표에서 인사를 나눴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회의가 시작됐다라는 건데요. 차이 서기가 국가서열 5위가 되는 사람이고요. 중국의 안보 라인을 총괄하는 시 주석의 최측근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회의는 시진핑 주석의 실각석이 나오는 가운데 열린 회의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는데요. 10월 달 열리는 사중 전환을 앞두고 주요 요직에 대한 인사 문제 그리고 후계 구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외교가에서는 주요 주석급에서 부패 혐의 때문에 자리를 비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군사위원회 등 빈자리를 누가 메꿀지 이런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베이다이호는 고유 명사입니다. 휴양지 이름인데요. 네. 매년 8월 달에 중국의 전현직 지도자 그리고 당 원로들 모여서 피서를 즐기면서 국정 방침 그리고 인사 문제를 조율한다고 하는데 마오쩌둥 시기부터 이어진 전통이라고 하고요. 회의 기간 보통 2주 정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휴가 기간 맞아서 중국의 최고 지도부가 이제 공개 활동을 다 잠정 중단하게 되고요. 신화통신 등 관련 매체들도 시 주석과 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들 일정을 관련 보도가 이제 전혀 그때부터는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 30일에 시 주석의 마지막 행보가 보도가 됐고요. 그 이후부터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요. 보통 관례대로 4일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정례 브리핑도 다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긴 합니다만 예년만 못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 내에서 치열한 권력 투쟁이 있었던 그런 시기는 물론 중요한 회의인데요. 지금은 당내 집단 지도 체제가 약화되면서 회의보다는 휴가에 좀 더 의미가 있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올해 베이다 회의는 하반기 경기 부양 비롯해서 미중 관세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해법이 나올지 그리고 10월 달에 사중 전에서 얘기하는 15차 5개년 계획 등을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1대 3. 네. 보통 1대 3으로 싸움 붙으면 불리하죠. 맞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미국이 좀 더 유리하게 끌고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이 1이네요. 맞습니다. 3은 중국, 인도, 러시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7일 기준에서 세계 각국 상대로 상호관세 그대로 발효하겠다라 밝혔는데요. 지금 중국, 러시아, 인도와는 아직까지 협의할 내용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중국과는 11일 날 관세 휴전이 만료될 예정이고요. 러시아에 대해서는 2차 관세 도입 여부를 8일까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가 남아있는데요. 중국과 함께 러시아산 에너지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인도에 대해서도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상 중국, 러시아, 인도 이렇게 해서 1대 3으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셈인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에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지적하면서 다른 나라 비교해서 좀 괘씸죄를 적용해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도, 중국, 러시아로 이어지는 이렇게 세계 전선을 미국이 압박하면 할수록 인도와는 사실 인도 태평양 분야에서 좀 전략적으로 협력할 분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를 마구 밀어붙일 수는 없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그러니까 이번 오는 8일까지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2차 관세 도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답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미국 의회에서 러시아 관련 2차 관세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 외로 이 문제가 장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일까지는 중국과 관세 휴전 연장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미국 대표단이 지난달 말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 대표단과 3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벌이고 문제를 논의했고요. 그리고 대표단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곧바로 이제 입장이 나올 것으로 네.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5월 달에 제네바에서 1차 고위급 협상을 하면서 네. 서로에게 부과했던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고요. 그리고 관세 적용도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는데 네네. 일단 11일까지 이 유예한 연장을 이제 더 확대하지 않으면은 결국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 지적하면서 25%의 국가별 관세와 함께 벌칙을 부과하겠다 밝혔기 때문에 추가로 알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인도,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끝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날짜가 다 조금씩 다르긴 그러니까요.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가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역시 관세 이야기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중국이 지난 4월 달에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자 히토리 등 핵심 광물에 대해서 수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고요. 네. 일부 서방 기업들이 생산 중단 사태까지 겪었습니다. 이후에 중국이 6월 달에 미국 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광물 수출은 재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단서를 달았습니다. 방위 목적의 광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력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네요. 이 원료를 수입하지 못한 군수품 업체들이 결국은 광물 비축을 찾아서 전 세계로 수험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는데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방위 산업에 필요한 일부 소재 가격이 중국의 수출 규제 이후에 5배 이상 오른 것도 있고요. 심지어 60배 가량 가격이 오른 사마르면 그런 원료도 있다고 합니다. 미군의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드론 부품 제조업체가 히토리를 만든 자석을 중국 외 다른 공급업체로부터 찾기 위해서 납품을 2달 이상 미룬 그런 업체도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방위 산업체들이 마이크로전자, 드론 모터, 야간 투시 장비, 미사일 유도 시스템 등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서 중국의 광물이 들어가는데 이걸 조달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생겼고 최근 몇 년 동안 그래서 대체 공급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공급이 안 되는 그런 물건도 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초부터 히토류 그리고 자석 수입 기업에 대해서 사용처를 상세히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고요. 해당 소재가 군사용으로 쓰이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나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히토류 자석과 금속 최종 사용처를 확인하지만 수출 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축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가 중국 의존도 줄이기 위해서 중국 외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제조 역량도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캐나다 기업에 대해서 1,400만 달러 지원하면서 방위 위성용 태양전지 생산을 필요한 게르마늄 기판 제조에 도움을 줬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올해 7월 달에는 북미 최대 히토류 광산 운영 기업인 MT 머티리얼스 지분을 미 국방부가 사들일 그런 고육 주체까지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광물 수출 금지를 더욱더 엄격하게 집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방산업체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안티모니 코퍼레이션이 호주에서 채굴한 55톤 안팎의 이걸 이제 멕시코에 있는 재련소로 운송하다가 중국항에 3개월간 통관이 억류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져서 중국도 가능하면은 군사용으로 쓰인다라면 절대 통관하지 않는 그런 강력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네. 이런 전쟁인데 그래도 끝날 테니까요.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아이템입니다. 도그쇼에 등장한 하이에나. 이건 네.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이거에 네.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잘 보이려고 외국 기업들이 아부를 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캄보디아 부총리가 정부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계획이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달 만찬에서 노벨위원회에 보낸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안을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한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파키스탄도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와 휴전을 잘 중재했다면서 노벨 평화상 후보에 공식 추천하겠다고 밝혔고요. 이외에도 가봉, 세네갈 이런 나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회담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아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이미 받아야 되는 인물이다라고 밝혔고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아래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건 평화협정이나 휴전을 중재했다라면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 파키스탄 중재한 것, 캄보디아 태국 문제도 관여한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공언했었던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내겠다. 가자 전쟁 끝내겠다 말했는데 그렇죠. 이건 이게 중요한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백건 대변이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스스로 자신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다라고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군요. 지난 6월 달에 SNS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란에서 어떤 성과를 내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노벨 평화상을 받지는 못할 거라면서 좀 받기 힘들다는 것도 본인이 알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후보 지명된 것조차 좀 말이 안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미국의 역사 및 정치 연구가인 에마 쇼티스는요. 비영리 단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하는 것은 도구쇼에 하얀을 푸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구쇼에 걔만 있어야 되는데 포식자가 등장하는 거니까 네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에 대한 집착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경쟁심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0월 달에 대선 선거운동하면서 내 이름이 오바마였다면 10초 만에 노벨상을 받았을 것이다라면서 얘기를 했는데 현재 공개된 노벨 평화상 후보자 명단은 추천인이 개별적으로 공개하지 않지만 비공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추천자 수는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올해 338명이 후보로 추천됐고요. 네. 일부 베팅 사이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인 알렉세이 나발리 부인이 율리아 나발리여서 2위로 꼽힌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본인이 이렇게 받겠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본인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아이템입니다. 얼마면 되겠니? 네. 예. 테슬라가 거액의 신주를 옵션으로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290억 달러 돈으로 40조 원 상당하는 테슬라 신주를 지급하는 보상안이 이사회에서 승인됐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은 2018년에 머스크의 경영 성과에 따라서 그에게 지급하기로 한 거액의 보상안에 대해서 델라웨어 주법원이 제동을 걸자 이사회가 다시 이제 보상을 내놓은 거라고 하는데요. 작년 12월 달에 그때 당일 주가가 115억 달러에서 달해서 테슬라 CEO 주식 매수 선택권, 그러니까 스톡 옵션이 보상안이 델라웨어 법원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개인 주주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본다라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 측과 테슬라 이사회가 이 판결을 불복해서 델라웨어주 대법원에 상고했고요. 이것과 별개로 법원 판결 이후에 테슬라 이사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머스크에게 새로운 성과 보상안을 주는 것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머스크가 트럼프 위기 행정부에서 정보 효율 보장을 맡으면서 좀 정치에 관여했고요. 예, 또 예. 그러고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틀어지자 아메리카당을 창당하겠다라면서 정치 행보를 이어가자 네네. 테슬라 측에서 제발 경영에 집중해 달라라고 경영이나 말하면서 해라. 이런 그래서 느낌이죠. 얼마면 되겠니? 이 정도면 네. 되겠니라면서 새로운 보상을 제시를 하게 된 건데요. 신주는 5년 동안 팔 수가 없고요. 그리고 네네. 머스크가 2027년까지 핵심 경영자 지위를 유지하는 조건에 한해서만 이 보상안이 유효하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건 제발 회사 일에 집중해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거액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아이템입니다. 사각지대. 네. 요즘 워낙 더워가지고 휴가 예, 가시는 예. 분들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되면은 그냥 호텔에 가서라도 호캉스하죠. 호캉스 예, 예. 1박 2일이라도 좀 있고 네, 싶다라고 네. 말하는데 생각 외로 호텔에서 청결하지 않은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 미국 휴스턴 대학교 연구팀이 일부 호텔 객실의 세균 수치가 병원 기준치보다 10배나 높은 곳이다라고 오, 얘기를 했다고 10배요? 하는데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그 호텔 청소할 때 인력이 많지 않다 보니까 객실 하나당 보통 30분 정도 청소하고 아. 끝나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눈에 보이는 곳은 깨끗한데 그럴 수 있죠. 예.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건데요. 특히 주의할 장소, 물건들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TV 리모컨. 전화기. 생각보다 더럽습니다. 손으로 만지는 맞아요. 제품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이거 손으로 만지는데 이걸 가지고 알콜로 매번 깨끗하게 닦지가 않기 힘들죠.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세균이 검출되고 있고요. 슈퍼 박테리아까지 발견이 돼서 네. 가능하면은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장식용 침구류도 별로 깨끗하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직접 몸이 닿는 시트, 베개닛 이런 것들은 물론 매번 갈긴 네네. 하는데요. 그 장식용으로 이렇게 쿠션 같은 거. 맞아요. 예, 예. 네, 그런 것들인데 그거는 사실 매번 빨지 않는다고요. 그럴 것 같아요. 집에서도 매번 안 빨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가능하면은 예. 호텔에 들어가서 장식품들은
치우는 것이 좋다고 네. 하고요. 그리고 충격적으로 네. 전기포트가 오, 전기포트 많이 이용하지 않나요? 깨끗하지 않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호텔 투숙객 중에서 전기포트에 자신의 의류를 삶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충격적이죠. 충격적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네. 혹시라도 뭐 티를 끓여 먹거나 커피를 어머, 마시고 어머, 싶으면 휴대용 작은 전기포트를 아. 가져가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네네. 얼음통. 얼음통이요? 네. 얼음통이 세균 방출이 굉장히 쉬운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얼음통을 또 다른 용도로 쓰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네네. 혹시라도 얼음통을 사용하고 싶으면 개인용 위생비닐을 가져가서 그걸 씌우고. 씌우고 네. 네, 맞습니다. 쓰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개인컵, 휴대용 아이스박스를 이용하시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네네. 욕실도 생각보다는 깨끗하지 않다고 하니까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요. 특히 네. 욕조. 욕조 내부는 그렇게 깨끗하게 닦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욕조에 이렇게 몸을 담글 필요는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조언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호텔에 갈 이유가 거의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아이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폭염. 네, 예. 요즘 워낙 덥다 네네. 보니까 밖에 나가기가 정말 두려운데요. 이 폭염이 인간의 노화를 앞당기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진이 극심한 더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은 흡연이나 과음하는 것처럼 생물학적으로 노화를 촉진한다고 하는데요. 56세 이상 미국 성인 4,000명의 혈액 샘플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32도 이상 온도에서 1년에 최소 140일 노출이 된다면은요, 생물학적으로 실제로 노화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네.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최대 14개월 더 늙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노화 속도가 흡연이나 과음, 수면 부족과 관련인데 네. 고온도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음. 밖에 나갈 때는 가능하면 좀 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네. 자외선 때문에 주름도 생기고 기미도 올라오고 그러합니다만 그렇죠. 세포도 실제로 늙는다고 하니까요. 더울 때는 가급적이면 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폭염이 여러 가지로 안 좋네요. 네, 맞습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1부 끝곡 준비했습니다. 파운의 캐리 온 함께 들으시죠. Well, I woke up to the sound of silence. The cars were cutting like knives in a fist fight. And I found you with a bottle of wine, your head in the curtains, and heart like the 4th of July. You swore and said we are not shining stars. This I know, I never said we are. Though I've never been through hell like that, I've closed enough windows to know you can never look back. If you're lost and alone, or you're sinking like a stone, carry on. May your past be the sound of your feet upon the ground. Carry on. Carry on, carry on. So I met up with some friends at the edge of the night at a bar of 75. And we talked and talked about how our parents will die, all our neighbors and wives. But I'd like to think I can cheat it all to make up for the times I've been cheated on. And it's nice to know when I was left for dead, I was found and out on all these streets. I'm not the ghost you wanted me. If you're lost and alone, no, you're sinking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오후 4시쯤 토론이 종결되면 방송법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경찰이 올해 1월 있었던 서보지법 폭력 난입 사태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딴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비판을 받은 포스코 E&C 시공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 추정사고로 중태에 빠지는 인명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오늘 현장 감식에 나섰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2.1% 올랐다고 통계청이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2.2%로 올라선 뒤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이 27.1도로 평년보다 2.5도 높았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이는 1994년에 27.7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온입니다. 지난해 장기 등을 기증한 사람이 전년 대비 11% 넘게 감소했고 실제 이식 건수도 15% 줄었습니다. 반면 장기 이식 대기자는 전년보다 5.6% 증가해 평균 대기 기간이 약 6년에 달했다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영국에서 최초로 여성이자 동성애자인 대주교가 임명돼 화제라고 합니다. 영국 런던 김수정 통신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수정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국 런던입니다. 네, 우선 화제의 주인공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영국에서 정확하게는 웨일즈에서 최초의 여성 대주교가 선출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체리 반 몬머스 주교가 교구 선거인당 전체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웨일즈 교회의 아티비숍, 즉 대주교로 뽑힌 건데요. 잉글랜드 성공의 교단은 아니지만 웨일즈 교회도 영어권 카톨릭과는 별도의 그 앙글리칸 자치 주교 단체라서요. 사실상 영국 내에서는 대주교라는 직위로는 최초의 여성이자 동성애자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영국 레스터셔 출신인 이 반대주교는 1994년 영국 잉글랜드 성공회에서 최초의 여성 사제 중 한 명으로 서품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잉글랜드 성공회에서 사목하던 반대주교는 2020년 웨일즈 교회의 몬머스 주교로 선임됐는데요. 네. 그리고 그 직후 오랫동안 숨겨왔던 동성 동반자인 웬디 다이아몬드의 존재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네, 영국 성공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동성애를 허용하나 봐요. 잉글랜드 성공회는 네. 동성애 자체는 허용하지만 동성애자 성직자인 경우 독신을 지켜야 하는데요. 반면에 그 웨일즈 성공회는 성직자의 그 동성애와 동성 동반자 관계를 모두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대주교는 동반자와 약 30년 동안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데 대주교는 수년 동안 동성애 관계를 비밀로 유지했다면서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마다 신문 일면에서 자신의 그 성 정체성이 폭로될까봐 걱정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잉글랜드에서 일할 때에는 모임이 있을 때마다 동반자인 웬디는 위층에 숨어 있었던 적도 많았다는데요. 하지만 이제 웬디는 어디서나 함께할 수 있게 됐고 자연스럽게 예배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 영국의 현지 언론들은 그 반대주교가 최초의 여성이자
공개 동성애자 대주교가 된 것을 두고 여성의 사회 진출 한계를 의미하는 유리천장이라는 표현에 그 종교적인 성격을 가미해서 네. 스테인글라스 천장을 부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영국은 우리에게 좀 익숙한 그 가톨릭이나 기독교와 달리 영국 성공회가 유명하잖아요. 그 네. 성공회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영국 성공회 처치 오브 잉글랜드는 기독교의 그 한 분파로 네. 로마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왔지만 개신교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카톨릭과 개신교의 중간 성격을 가진 독특한 교단입니다. 네. 우선 영국의 국교이고요. 영국 역사와 정치,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쳐왔는데요. 영국 성공회가 생긴 배경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보셨을 텐데 16세기 당시 영국 국왕이었던 헨리 8세는 이혼 문제로 교황과 갈등을 겪었고요. 1534년에 그 로마 카톨릭에서 완전히 분리하게 됐죠. 이후 자신이 교회의 최고 수장이라고 선언하면서 영국 성공회가 공식적으로 탄생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그 헨리 8세의 그 어떤 애정 행각을 다룬 이야기들, 뭐 영화들 참 많았잖아요. 천일의 네네. 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런 성공회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전통과 개혁의 절충인데요. 네. 그 카톨릭의 전통적인 의식과 복식 같은 건 유지하지만 그 성직자의 결혼이나 여성 사제 같은 개신교적인 개혁도 수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중도의 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네, 두 번째로는 국가와 교회의 밀접한 관계를 들 수 있는데 영국의 왕은 영국 성공회의 공식적인 수장이고요. 네. 교회 지도자, 예를 들면 대주교와 같은 고위 성직자도 총리와 국왕이 공식적으로 임명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현대사회에 발맞춰 비교적 개방적인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성주교의 임명, 동성결혼 논의 등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전통교회보다 좀 더 그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편인데 네. 이번에 그 체리 반주교 선출로 이런 특징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까지도 뭐 영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영국 성공회는 영국 사회의 전통과 교육, 정치 시스템에 아주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영국 의회 상원에는 주교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 왕의 대관식 같은 중요한 국가 행사에서는 늘 영국 성공회 대주교가 집전하는 게 관례입니다. 또 영국의 대주교는 전 세계 160여 개국에 있는 성공회 교회들에서도 정신적인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영국 성공의 대주교나 이 고위 성직자들의 또 비리 문제 같은 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가 2020년 10월에 발표된 영국 독립조사위원회의 보고서였는데요. 네. 이 보고서는 영국 성공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아동 성폭력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방조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고요. 이 시기 칸터베리 대주교였던 저스틴 웰비는 사실상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었지만 보고서에서 그 교회 지도부가 피해자보다는 교회의 평판을 우선시했다는 점을 기술해서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2020년 이후 이런 사건들이 공개되면서 성공회에 대한 신뢰도는 급격히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그 BBC와 여론조사 기관인 유거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그 국민 중에 그 50% 이상이 그 성공회를 도덕적인 기준을 상실한 기관으로 인식했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그 결과 젊은 세대의 교회 이탈도 가속화됐고 영국 내 정기적인 교회 출석률도 1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많은 신뢰를 잃었군요. 네. 네. 지금까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국 런던에서 김수정 통신원이었습니다. 도널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8일까지 우크라이나와 휴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었는데요. 3년 넘게 전쟁을 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에게 압박이 될 수 있을지 한겨레의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휴전 시한이 오는 8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이 날짜가 된 건지 먼저 좀 알려주시겠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우크라이나 종전을 중재해 왔는데요. 네. 지난 14일 러시아에 대해서 50일 시한을 주면서 휴전 합의를 안 한다면은 초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거래한 국가에 대해서도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관세율은 한 100%가 될 것이다. 네. 100%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백과 당국자는 이에 대해서 러시아에게는 100% 관세를 부과하고 네. 러시아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에게는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보통 제재 대상 국가들과 거래하는 국가를 또 제재를 그렇죠. 하는데 그걸 갖다 제재까지. 보통 네. 2차 제재 혹은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네. 합니다. 이제 그걸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뒤에 트럼프는 다시 28일 날, 7월 네. 28일 날 그 휴전 시한 50일을 열흘에서 12일로 줄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네. 얘기할 때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네네. 푸틴이 우크라이나한테 미사일을 퍼붓고 요양원도 부셔버렸다. 그래서 이제 아무런 진전이 없다. 네. 이제 기다릴 이유가 없다. 그래서 마감 시한을 단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한이 이제 8일로 다가온 거죠. 줄여졌군요. 네. 그런데 뭐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휴전이나 종전에는 진전이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가 50일 휴전 시한을 내놓은 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평화회담을 시작하기는 했어요. 네네. 세 차례 진행됐는데 포로 교환 외에는 특별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23일을 마지막으로 회담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뒤에 트럼프가 휴전 시한을 열흘에서 12일로 줄인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 미국과 러시아는 더 험악한 말만 주고받고 있습니다. 즉각 러시아 대통령을 지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위 부의장이 예. 트럼프가 러시아에게 최후 통첩 게임을 벌이고 있다. 최후 통첩은 전쟁을 향한 위협이다. 발걸음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전쟁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전쟁할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은 러시아가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란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강력한 나라라는 네네.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크렘린궁의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도 29일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발언에 주목한다면서도 예. 특별 군사작전은 계속된다. 특별 군사작전이란 러시아가 말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분쟁을 해결하는 평화 과정과 우리의 이익 보장 수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준수할 것이다. 결국 얘기는 뭐냐면은 네. 트럼프의 휴전 시한에 대해서 뭐 별 가치치 않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미국과의 관계 회복 시도에 대해서도 지금 둔화되고 있다, 지금 네. 나빠지고 있다 이거 인정했습니다. 네. 오히려 뭐 트럼프와 러시아 간의 싸움으로 좀 번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뭐 핵 위협까지 뭐 얘기하는 말싸움이 그렇습니다. 나왔다는데 이런 과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그 이후에 예. 트럼프는 계속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드베데프가 다시 지난 1일 나서가지고 트럼프를 향해서 네네. 러시아의 전설적인 데드핸드가 얼마나 네네네. 위협한지 기억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데드핸드라 함은 네. 옛 소련 시절에 반자동 핵 보복 시스템입니다. 즉 미국이나 적국의 그 네네네. 핵 공격을 받아 지도부가 아직 와야 됐을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미국을 향해서 핵 보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게 가동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예. 위협을 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 다음날 즉각 예. 메드베데프의 발언이 매우 도발적인 발언이다. 이에 근거해서 두 척의 핵 잠수함을 예. 적절한 지역에 배치하겠다고 명령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에 배치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러시아 인근에 배치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말 조심을 해라. 즉 네, 네, 말이 네. 매우 중요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 경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랑 계속 이제 설전을 벌이는 분이 이제 메드베데프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전직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러시아의 대통령을 지낸 메드베데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네. 러시아의 반서방 입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이 메드베데프라는 사람은 푸틴 대통령이 2000년부터 집권하다가 세 번째 대통령을 다 하고 나서 헌법상 더 이상 연임할 수 없게 되니까는 푸틴 대통령이 총리를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을 대신해가지고 대신해서 한 5년 동안 대통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푸틴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네. 대리인이 할 수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나서갖고서 예. 트럼프와 예. 설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예.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트럼프의 상대자는 푸틴인데 그렇죠. 그 예. 대리인이랑 상대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 트럼프가 푸틴과의 직접 대결을 피해서 타협의 여지를 두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그럴 수도 관측도 있군요.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간에 음. 트럼프의 핵 잠수함 재배치 발언은 사실 군사 안보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는 발언은 아닙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예. 미국의 핵 잠수함이라는 것은 항상 돌아다니면서 적국에 항상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네. 사실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이례적인 것뿐이지 이게 정책 의미지 군사 안보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있는 상황은 네. 아닙니다. 이 발언은 오히려 그 전날 푸틴이 했던 발언에 대한 대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푸틴은 네. 2일 날 알렉산데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만나서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초음속 오레시니크 미사일의 대량 생산이 이제 시작됐다. 그리고 이 오레시니크 초음속 미사일을 올해 연말에는 벨라루스에다 배치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자꾸 종전 평화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거 원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런데 종전에 가는 우리의 연구는 항상 일관됐다. 바뀐 게 없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왜 니들이 자꾸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격하게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래가지고 뭐 8일에 휴전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현재로는 적다고 네. 보입니다. 당분간 격화 혹은 냉각기 속에서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물밑 접촉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러시아 쪽과 설전을 하면서도 사실은 접촉을 하고 외교적 접촉을 시도하고 있어요. 네. 지난 31일 스티브 이코프 중동 특사를 네. 모스크바에 파견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스티브 이코프 중동 특사는 지난 4월 이후 모스크바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상 휴전을 중재해온 특사였는데 네. 그래서 아마 위코프가 6일 내일쯤에 아마 모스크바에 도착할 것으로 러시아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는데 아마 어느 정도 고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또 위코프 특사의 모스크바 방문에 맞춰서 케이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특사도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미러 양쪽이 완전히 대화 접촉 협상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8일까지 휴전하지 않으면 러시아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요. 또 러시아의 석유를 사는 국가에는 또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좀 러시아를 압박하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네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에 전면적인 제재를 가해서 네. 러시아 석유 수입을 금지하였고 사실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 이제 그 경제적인 유대나 끈은 거의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러시아에서 살 수 있는 제재가 별로 네. 없어요. 근데 단 하나 남은 게 이제 결국은 러시아 석유를 예. 중국과 인도가 사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중국과 인도가 미국의 위협에 따라서 이걸 네. 끊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미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가 수출한 석유의 절반 이상 한 70% 가까이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실제로 인도 외교부가 1일 날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 변함없고 오랜 세월이 걸쳐 보장된 것이다. 제3국의 프리즘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인도의 에너지 수요라는 것은 예. 시장에서 석유가 얼마나 있는지 등에 따라 이런 국제적인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되는 거지. 어느 나라 석유를 누가 사지 말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네. 그날 인도의 고위 정부 관리들도 뉴욕타임즈나 로이터 등 서방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러시아 석유를 갖다가 계속 구매할 것이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트럼프는 이미 인도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40% 네. 발표하고 또 러시아 석유 구매에 따른 징벌적인 관세도 추가될 것이다 말을 했는데 인도가 여기에 별로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준 그러네요. 거죠. 네. 중국도 이미 중국은 더욱 그렇습니다. 중국은 네. 지금 미국과 무역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일단 협상을 마치고 지난 5월에 합의됐던 상호 관세 유예를 다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90일 동안 연장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한테 러시아 석유를 사니 우리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 하면 협상 자체가 완전히 그렇죠. 망가질 것이고 두 나라 관계가 파탄이 날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지난 5월에 미국과 관세를 놓고 싸우다가 히토리 수출 제한 이런 걸로 하고 맞습니다. 또 예. 자기들도 미국에 100% 관세 부과하면서 미국을 상당히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만 휴전하자 하면서 이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레버리지가 큰 거죠. 그러니까 예. 중국과 인도 입장에서는 러시아 관계는 경제와 안보 모두에 상당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의 대결에서 러시아의 우호 관계는 거의 필수적인 관계입니다. 네. 러시아 에너지도 중국의 경제를 돌아가는데 큰 뒷배가 되고요. 인도 역시 러시아 관계는 대중국 대미 관계에 있어서 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핵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석유가 싸져가지고 인도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러시아 석유를 시장에서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서방의 입장에서 별로 가능성도 없고 이득되는 게 유익하지도 없는 않습니다. 거죠. 왜냐하면 앞서 말한 대로 봉쇄되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러시아 석유가 완전히 차단돼 버린다면 석유값이 오를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럼 미국이나 그렇죠. 석유, 특히 미국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만이죠. 큰 불만이고 네. 미국 대통령 중에서 네. 석유가 올라가지고 버틴 대통령이 없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협상 왜 이렇게 여러 번 만나기는 하는데 진전이 없는 건가요? 앞서 말한 듯 푸틴은 종전에 관한 요구가 3년 반 동안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가 말하는 네. 근본적 해결이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요구사항들이 첫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가. 네. 러시아의 현 점령지 등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주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거. 또 우크라이나 중립화.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 군사력 제한 및 외국군 주둔 불허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의미는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세력권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그렇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예, 것입니다. 러시아 쪽 요구 중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나 점령 인정 등 트럼프가 지난 2월 종전을 중지하면서 이미 수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네. 우크라이나, 유럽이나 러시아 모두가 이 정도는 이제 수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나머지 남은 문제들, 즉 네. 동남부 4개주 전체 영토 인정이나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 문제를 놓고서 지금 대립 중입니다. 네. 특히 종전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안보 보장이 이제 핵심 문제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네. 미국이 참여해서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하라는 거고 트럼프의 미국은 종전 이후에는 이제 유럽이 책임져라, 우크라이나 문제 알아 책임져라는 거고 또 러시아는 네. 설사 미국이 제외되더라도 나토 회원국 등의 평화유지군으로 우크라이나 주둔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네네네. 또 종전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무장은 철저하게 제한돼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이제 러시아 요구에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러시아는 자기의 이런 조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는 더 공세를 하면서 이제 점령기를 늘리고서 유리한 종전 조건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트럼프는 대선 때 운동을 하면서 자기가 취임하면 예.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종전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맞아요. 예. 그리고 의욕적으로 중재를 했었는데 현재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 같은 편끼리도 잘 입장이 잘 조율이 네네. 안 되고 있는 거죠. 처음엔 우크라이나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네. 잘 알다시피 2월 말 젤렌스키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청해 놓고서 막 네. 공개적으로 막 맞아요. 질타를 했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약간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그런데 앞서도 말했지만 이제 러시아나 푸틴이 트럼프의 압박에 이제 숙일 것으로는 당장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이제 미국 등 서방이 러시아에 취할 수 있는 제재가 별로 없나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러시아와 푸틴의 입장이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푸틴도 마냥 트럼프와 척지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왜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들도 그렇죠. 예. 서방 모두에서 입장이 그렇죠. 반러시아 고립되고. 돌아서게 되니까요. 당장 성과는 없겠지만은 네. 러시아도 트럼프와의 접촉을 놓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8일이 지나고 나서 아마 계속 접촉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로서는 이제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우크라이나가 고개를 숙이고 나올 수 있을까 계속 공세를 압박하는 건데요. 이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현재 네. 한계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병력 등에서 네, 예를 들어 네. 60세 이상으로 징집을 맞아요. 한다고 하고 예. 거리에서 무리하게 사람을 청년들을 잡아가지고 큰 항의 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럽의 입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유럽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투항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트럼프한테도 같이 싸워야 된다. 네네. 호소를 하고 트럼프도 이제 소극적으로 이제 호응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과 유럽의 입장을 잘 어떻게 조율이 되느냐. 이것이 이제 종전으로 가는 열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무엇보다도 트럼프와 푸틴의 이른바 대타협 협상이 한 8월이 지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시도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8월 중순 이후에 네. 이제 무역 협상이 거의 끝나기 네. 때문에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겨울이 오기 전인 8월 9일 사이에 이 미국과 러시아도 뭔가 종전을 갈 수 있는 근거를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노력을 할 것으로 좀 네, 보입니다. 너무 길어지고 있으니까요. 네. 글로벌 이슈 오늘은 한결의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